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입니다. 비가 오려나 봅니다. 날이 꾸물꾸물한데요. 이 비가 그치면은 봄이 한 걸음 더 다가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커트 보니것의 장편 소설 제5도살장 골랐습니다. 커트 보니것은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팬들을 거느리고 있다. 조금 어색한 표현인가요? 아주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작가죠. 팬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소설을 정말 재미있게 다른 방식으로 다른 상상력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작가입니다. 제5도살장, 어떤 소설일까요? 이 사진 보이십니까? 대폭격으로 폐허가 된 독일의 오래된 도시 드레스덴의 모습입니다. 드레스덴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작가는 이곳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이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을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커트 보니것은 뭐니뭐니 해도 블랙 유머의 달인이라고 하죠. 웃음을 빚어내되 깊고 씁쓸한 그리고 슬픈 아픈 웃음을 자아내게 합니다. 상상력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커트 보니것은 1922년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코넬 대학에서 생화학을 공부했다고 하네요. 이 과학 공부하는 사람들의 상상력이 범인들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때가 많죠. 생화학을 공부했고요. 나중에는 인류학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그러다가 독일군 포로가 되고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드레스덴 폭격을 목격합니다. 이 소설의 직접적인 모티프가 되죠. 해서 이 작품을 커트 보니것의 반자전적 소설이라고도 말합니다. 1952년 자동 피아노라는 소설로 데뷔를 하고요. 마드 나이트, 고양이 요람, 제5도살장, 갈라파고스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갈라파고스라는 소설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는 게 무엇인지 SF적 상상력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SF적 상상력이라고 했지만 사실 커트 보니것의 많은 작품에는 이 SF적 요소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죠. 실제로 조지 오웰을 많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1984년을 아주 많이 좋아했다고 하죠. 그리고 올더 석슬리의 멋진 신세계도 많이 아꼈던 것 같습니다. 마드 나이트, 고양이 요람, 제5도살장, 갈라파고스. 자동 피아노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번역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모르죠. 어디에 숨어 있는지. 마드 나이트, 고양이 요람, 제5도살장, 갈라파고스. 한번 보시죠.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포스트 모던적 기법이라고 하는 다양한 이 소설적 장치들을 활용해서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로 소설을 써내려갑니다. 커트 보니것 훌륭한 작가입니다. 2007년 4월 11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1969년 작품 제5도살장 몇 문장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개요부터 얘기를 해야겠네요. 제5도살장은 반전, 전쟁에 반대하는 소설이고요. 그 풍자로 가득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SF적 상상력이 토대에 깔려 있죠. 이 소설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때 당시 1945년 2월 13일에서 15일까지 연합군이 독일의 드레스덴에 대규모 폭격을 가한 사건을 소재로 한 대표적인 반전 소설입니다. 화자이자 주인공이 이 빌리 필그림인데요. 이 빌리 필그림의 시간여행, 공간여행이 종횡무진 펼쳐집니다. 빌리 필그림이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 소설에는 빌리 필그림뿐만이 아니고요. 빌리 필그림의 아내인 발렌시아 머블,
그리고 필립 필그림의 아들인 로버트와 딸인 바버라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만난 이 럼포드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 그리고 작가의 분신이기도 한 SF 작가 길고어 트라우트. 이 길고어 트라우트는 커트 보니것의 소설 여기저기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드거 더비, 총살령을 당한 늙은 군인이죠. 그리고 하워드 캠벨 주니어라는 나치가 된 미국인도 있습니다. 오헤어도 등장하고요. 폴 라자로도 등장합니다. 시간을 재구성해 보면은 룩셈부르크의 숲에서 체포돼서 포로가 된 거죠. 수용소로 가고 수용소 병원에 있다가 수용소의 제후 도살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도축장이었던 곳이 포로 수용소로 재이용되는 거죠. 그곳에서 드레스덴 폭격을 목격하고요. 또 보훈병원에서 정신병원이죠. 갇혀 있다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비행기 사고를 겪고 그러다가 1976년에 죽는 그런 시간으로 재구성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재구성한 것이고요. 시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공간도 왔다 갔다 하고요. 이 트라팔마도라는 이 외계 행성이 또 등장합니다. 행성인이 와서 자신을 잡아가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기도 하죠. 이 판타지, SF가 결합한 묘한 형식의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소설 맨 앞부분에 보면은 원제가 이 소설 풀네임이라고 해야겠죠. 제오도살창 혹은 소년 십자군, 죽음과 억지로 춘춤, 죽음과 억지로 춘춤, 이란 말이 탁 와닿죠. 강요에 의해서 죽음과 춤을 췄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그 소용돌이를 목격한 것이죠. 소년 십자군이라는 말도 주목할 만합니다. 또 제오도살장이라는 것도 물론 제목이긴 하지만 눈길을 끌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축 도살장으로 사용되던 곳인데 이곳에서 포로들이 수용 생활을 합니다. 이 제목이 적힌 그 다음에 짤막하게 에피그램처럼 이 작품의 특징을 보여주는 커트 보니것의 진술이 있습니다. 오래전 전투력을 상실한 미국 보병 정찰대원으로서, 전쟁 포로로서 엘베강의 피렌체라고 부르는 독일의 드레스덴 폭격을 목격했고, 하나의 사실이 있죠. 또 살아남아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아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작가의 경험과 겹치는 부분이죠. 이것은 비행 접시를 보낸 트랄파마도어 행성의 이야기들을 약간 전신문체적이고, 전신문체란 말은 전신, 이 모르스 부호할 때 전신 있잖아요. 짤막짤막한 문체라는 뜻입니다. 전신문체적이고 정신분열증적인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죠. 정신이 깜박깜박합니다. 실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이 트라우마에서, 이 증후군에서 못 벗어나는 그 상황을 이런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정신분열증적인 방식으로 다룬 소설이다. 평화를. 작가 자신이 이 소설의 특징과 이 표현상의 특성까지를 짤막한 문장에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전, 풍자, SF, 블랙 유머가 가득한 제오도살장. 좀 개요가 그려지나요? 네. 그러면 몇 문장 함께 보겠습니다. 뭐 그런 거지. 원어로는 So It Goes라고 합니다. 다 그런 거지 뭐. 대단히 냉소적이고 염세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죽음과 관련된 표현이 나올 때 꼭 이어집니다. So it goes. 일테면 이렇습니다. 초와 비누만 독일에서 만든 것이었다. 희끄무레하게 유백광을 내는 것이 둘이 비슷하게 보였다. 이 영국인들은 알도리가 없었지만, 이 영국인들은 이 포로 수용소에 함께 갇혀있는 영국인들을 말합니다. 이 영국인들은 알도리가 없었지만 초와 비누는 유대인과 집시와 동성애자와 공산주의자를 비롯한 국가의 적들의 지방을 녹여 만든 것이었다.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이 짓들을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주로 죽음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나서 쓰는 표현입니다. 뭐 그런 거지. 유대인과 집시와 동성애자와 공산주의자의 그 뼈를 이용해서 초와 비누를 만들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머리카락을 이용해서는 가발을 만들고요. 오래전에 봤던 그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가 있습니다. 밤과 안개인가? 그렇죠? 예, 밤과 안개라는 영화를 혹시 보실 수 있으면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이 장면들을, 소름 끼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볼까요? 로즈워터는 빌리보다 2배는 똑똑했지만, 이 로즈워터는 병실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와 빌리는 비슷한 방식으로 비슷한 위기에 대처하고 있었다. 그들 둘 다 인생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전쟁에서 본 것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로즈워터는 독일군 병사라고 오인하여 14살짜리 소방수를 쏘았다. 뭐 그런 거지. 빌리는 유럽사 최대의 학살을 보았는데 그것은 드레스덴 폭격이었다. 뭐 그런 거지. 이 뭐 그런 거지라는 이 표현이 이 소설 전체를 통틀어서 옴기니의 말에 따르면은 10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마치 추임새처럼 냉소적인 표현, 뭐 그런 거지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 뭐 그런 거지라는 하나의 라임처럼 보이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린치당하기에 적당한 사람들이 있다. 누굴까? 좋은 연줄이 없는 사람들이지. 뭐 그런 거지. 어떤 사람을 죽이기 전에 반드시 그가 연줄이 시원찮은지 확인해라. 뭐 그런 거지. 이런 식입니다. 이 뭐 그런 거지라는 표현이 밑줄을 그으면서 이 소설을 읽어도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볼까요? 드레스덴. 드레스덴은 아주 오래된 독일의 도시죠. 문화유산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드레스덴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의 한 장면과 계속 겹칩니다. 특히 이 악령이었죠. 악령하고 미성년인데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작가가 드레스덴 어느 미술관에서 그림을 하나 바라보죠. 이 그림이 그 신화적인 그 사건을 모티프로 해서 그린 인간 낙원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작가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간의 황금 시대를 상상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주 유명합니다. 그 장면은 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미성년과 악령에 동시에 등장합니다. 인간은 이 낙원, 황금 시대에 대한 이념 또는 그 상상이 없이는 죽을 자격도 없거니와 살 자격도 없다는 요지의 문장입니다. 제가 아주 아끼는 도스토옙스키의 문장 중에 하나죠. 드레스덴의 폭격, 이 폭격이 이 소설의 핵심 모티프라고 했는데요. 폭격 상황이 어떤지 이 작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그는 드레스덴이 폭격당하던 밤에 고기 저장고에 내려가 있었다. 이 프로이스 용소가 가축 도살장이었다고 했죠. 위에서 거인이 걸어다니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고성능 폭탄이 투하되고 있었다. 거인은 걸어다니고 또 걸어다녔다. 고기 저장고는 아주 안전한 대피소였다. 빌리에게 알몸을 드러냈던 여자아이들도 임시 가축 수용장의 다른 구역에 있는 훨씬 얕은 대피소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고 있었다. 뭐 그런 거지. 바깥에는 불이 폭풍처럼 번지고 있었다. 드레스덴은 하나의 거대한 화염이었다. 이 하나의 화염이 유기적인 모든 것, 탈 수 있는 모든 것을 삼켰다. 다음날 정오가 되어서야 걱정하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미국인들과 경비병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연기로 시커맸다.
해는 약이 바싹 오른 작은 핀 대가리였다. 드레스덴은 이제 달 표면 같았다. 광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돌은 뜨거웠다. 그 동네의 다른 모든 사람이 죽었다. 뭐 그런 거지. 오타들이 있네요. 그 동네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그로테스크하고요. 초현실적인 풍경이죠. 인간이 가축보다 못한 상태에서 폭격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달의 표면 같았다고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물을 때 전쟁의 한 풍경, 특히 대폭격이나 대학살의 장면들을 떠올리면은 훨씬 가까이 대답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이 드레스덴 폭격, 굳이 폭격할 이유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죠. 군사 시설이 있었다고 연합군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모양입니다만은 이 폭격으로 적게는 3만에서 4만, 많게는 10만 넘은 시민들, 민간인들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드레스덴. 이 드레스덴이라는 장소 다시 한번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설의 문체적 특징을 전신문체적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특성을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학살에 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작가는 커트 보니것은 이렇게 씁니다. 책이 너무 짧고 뒤죽박죽이고 거슬리네요. 쌤. 대학살에 관해서는 지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이지요. 원래 모두가 죽었어야 하는 거고 이런 말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거고 다시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야 하는 거지요. 원래 대학살 뒤에는 모든 것이 아주 고요해야 하는 거고 실제로도 늘 그렇습니다. 새만 빼면. 그런데 새는 뭐라고 할까요? 대학살에 관해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지지배배벳 같은 것뿐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언어를 넘어선 상황을 보고서 어떻게 그걸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서술할 수 있겠느냐는 작가의 항변처럼 보입니다. 뒤죽박죽일 수밖에 없겠죠. 기억이라는 것도 그걸 어떻게 논리정연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말로 얘기될 수도 없겠죠. 또 말들을 은폐하라는 보이지 않는 압박도 없지 않았겠죠. 그래서 제5도살장이 여러 가지 이 논쟁의 소용돌이 말려들기도 하죠. 검열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교에서는 채택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기도 하고요. 그럴만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곳곳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64페이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하워드 캠벨 주니어라는 나치가 된 미국인 있죠. 나치가 된 미국인의 논문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지만 그 국민은 대체로 가난하며 가난한 미국인은 자신을 미워하라고 종용받는다. 미국의 유머 작가인 킨 허버드의 말을 인용하자면 가난하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지만 차라리 창피한 게 나을 것이다. 사실 미국은 가난한 자들의 나라인데도 미국인이 가난한 것은 범죄다. 이런 식의 표현들. 미국의 미래를 신랄하게 풍자하는 그런 문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미국인들, 이른바 미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에게는 불편한 발언이 아닐 수가 없었겠죠. 이런 표현들을 나치가 된 미국인 캠벨 주니어의 논문 형식을 빌어서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던적인 기법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형식과 내용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도 소설 읽는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별표가 3개 찍히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이어져요. 나는 아들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대학살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적의 대학살 소식을 듣고 만족하거나 기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또 건너뛰어서 나는 또 아들들에게 학살 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일하지 말고 우리에게 그런 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멸하라고 말해왔다. 이 문체의 특징, 소설 구성상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죠?
폭격 후에 드레스덴을 내려다보는 천사를 이미지화한 그 동상의 모습입니다. 처절하죠. 커트 보니것은 블랙 유머의 대가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이런 문장입니다.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보니것. 드레스덴 폭격은 전쟁을 끝내지도 독일군을 약화시키지도 포로들을 구해내지도 못했다. 그 폭격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그게 누구냐? 보니것이 말합니다. 바로 나예요. 이 책을 써서 큰 돈을 벌었으니까요. 네. 1969년에 제5 도살장으로 커트 보니것은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떠오르죠. 드레스덴 폭격의 트라우마, 상처들을 소설로 옮기는 과정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깊고 아프고 씁쓸한 유머로 되치기를 하네요. 이 소설은 또 베트남 전쟁과 연동되면서 반전 소설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지금 읽어도 정말 새롭습니다. 커트 보니것의 제5 도살장, 그리고 갈라파고스, 고양이 요람 등등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마더나잇도 있네요. 어느 작품 하나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상상의 모험을 형식과 이 기존의 서술 방식의 파괴를 통해서 새롭게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을 읽는 책, 커트 보니것의 장편소설 제5 도살장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